사실 제가 공부해 보니까는요, 명리학과 정신의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두 학문 모두 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명리학과 정신의학 두 학문 모두 내가 수용해야 하는 것과 내가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명리학이나 정신의학 둘 다 인간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변화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가 명리학에서 모자 멸자 이론, 즉 엄마의 지나친 사랑이 자식을 망친다는 이론과 과잉보호 이론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창순입니다. 제가 이번에 정신과 의사의 명리육아라는 책을 냈는데요. 오늘은 제가 왜 명리학과 정신의학을 접목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부모자녀 관계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공부해 보니까는요, 명리학과 정신의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두 학문 모두 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나는 소띠야, 나는 말띠야, 그래서 어느 띠하고는 잘 안 맞아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는 사주 팔자 중에서 자기가 태어난 해의 오행을 갖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오행을 동물에 비유해서 얘기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의 오행인 자수는 흔히 쥐띠, 축도는 소띠 등등요. 그래서 흔히 궁합을 볼 때 무슨 띠하고 무슨 띠는 안 맞는다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명리학에서는 이것을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과거의 당사주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현대 명리학에서는 내가 태어난 날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내가 태어난 날의 오행을 일주라고 하고, 그중에서 하늘의 글자에 해당하는 것을 일간이라고 합니다. 그 일간의 힘을 살핀 다음에 나머지 7글자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한 개인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명리학의 가장 기본 이론인데요. 이것은 정신의학에서 나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면과 연관됩니다. 즉 현대 명리학에서 나를 상징하는 일간의 힘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나, 정신과에서 자아 강도, 즉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해결하는 나의 능력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나, 이게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정신의학에서는 현재 증상이 심해도 나의 정신적인 힘, 자아 강도가 강하고 튼튼하면 예후가 좋다고 봅니다. 명리학에서 일간의 힘이 강한 사주가 좋은 사주라고 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명리학과 정신의학 두 학문 모두 내가 수용해야 하는 것과 내가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신과에서 건강하다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 수용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내 부모는 내가 수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를 원망하거나 반대로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하지 않고, 즉 나의 부모는 수용하되 나의 현재 이 시점에서 내가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알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을 정신과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명리학에서는요, 그것을 사주 팔자 이론과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주 팔자를 구성할 수 있는 글자는 모두 22개인데 그중에서 나를 이루는 것은 8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 팔자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겨우 8개로 보는가 아니면 8개씩이나 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임상에서 보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8개의 특성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름 아주 성실히 살아온 분이 있었는데요. 근데 스스로는 자기가 못났다고 여기고 있어서 남들이 자신에게 하는 평가에 대단히 민감했습니다. 남들의 표정이나 자기한테 사용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혹시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싶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혹시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 바로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싶어가지고 그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먼저 정신과 검사에서는 우울, 불안, 피해의식이 높았어요. 근데 명리학적으로 살펴보니까 대단히 뛰어난 두뇌와 창의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믿지 못하고 혹시 의사가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얘기가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의사는 절대로 내담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랬더니 그 근거를 받아들이고 자기가 이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다고, 앞으로는 자기가 자기 성장과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장점을 알게 되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남의 평가에 그렇게 민감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당연히 자신의 역량을 더 잘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즉 명리학적으로 나의 사주팔자의 구조를 받아들이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정신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강함의 조건은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나를 이루고 있고 그것을 수용하면서 장점은 더 성장시키고 단점은 보완하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을 정신과적으로는 건강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심리학자인 메슬로우는요, 물이 축축하다고, 바위가 단단하다고, 나무가 푸르다고 불평하지 않고, 물은 물의 특성으로, 바위는 바위의 특성으로, 나무는 나무의 특성을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건강함이라고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또 프리츠 펄즈라는 심리학자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장미는 캥거루가 아닌 장미로서, 코끼리는 새가 아닌 코끼리로 자신을 실현한다. 그러니까 정신과나 명리학이나 둘 다 나는 장미구나, 나는 캥거루구나, 나는 코끼리구나, 나는 새구나 하면서 남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수용하고 자신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가는 과정을 도와주는 학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자 융은요,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기의식, 그것을 가진 다음에 나만의 특성을 발휘하는 개성화를 이루어서 자기 잠재 능력을 다 발휘하는 자기 실현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자기인식을 거쳐서 자기 개성화를 거쳐서 자기 실현화의 과정을 거쳐서 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명리학과 정신의학입니다. 명리학은 그 방법을 자기를 이루는 기, 즉 사주팔자로 알아가는 것이고요. 정신의학은 상담과 검사로 알아가는 것인데요. 두 학문 모두 전하는 메시지는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할 때 나의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자녀를 속단하지 말고 자녀가 어떤 특성과 잠재력, 적성을 갖고 태어났는지 충분히 관찰하고 자녀가 스스로 그것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 즉 자녀가 자신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노력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명리학적으로는 용신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용신이란 나의 사주팔자 안에서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행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름날의 나무에는 물이 필요하죠. 겨울날의 나무에게는 불이 필요합니다. 그런 용신의 역할처럼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표현력이 약하면 표현하는 연습을, 지나치게 자기를 통제하는 아이는 실수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명리학이나 정신의학 둘 다 인간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변화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의학에서 밝혀졌어요. 우리 뇌는 죽는 날까지 성장한다는 것을요. 그것을 뇌의 가소성 일원이라고 합니다. 즉 뇌도 우리가 우리 몸을 성령할 수 있듯이 우리의 뇌도 성령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몸의 성령은 성령외과 의사가 해줘야 되지만 뇌의 성령은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 우리 몸 세포가 1년이면 98%가 변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늘 새로운 것을 찾는데요. 우리 뇌는 익숙해진 정보는 대뇌피질 하부로 내려보내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대뇌피질이 활성화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뇌세포의 연결고리도 변화한다는 것도요. 그래서 이 뇌 안에서 자신이 받은 정보를 다른 뇌세포에 전해주지 않는, 즉 자기 역할을 안 하는 세포는 도태된다는 것도요. 그런 뇌세포를 소파 위의 감자세포라고 하는데요. 우울증의 경우 프로작과 같은 항우울제를 복용하면 뇌세포의 구조가 변화한다는 것도 다 입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를 명리학에서는 오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행이라는 것은 5가지 기운인데요. 행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내가 걸으면서 왼발 오른발을 내딛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를 이루는 키는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오행은 결국 기이고 에너지거든요. 고체나 액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이 명리학에서는 행이라는 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신의학자 융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신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것은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변화한다고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즐거우면 생각도 긍정적인 생각이 나고 감정도 즐거운 감정이 떠오르고 기억도 다 즐거운 기억만 떠오르고 뭔가 노력하려는 마음과 의지가 생겨납니다. 반대로 우울하면 모든 것이 다 회색빛으로 보이죠. 그래서 정신의학이나 명리학에서 이 마음가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명리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명리학자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 타고난 사주팔자가 3분의 1, 운의 흐름이 3분의 1, 심상, 즉 마음가짐이 3분의 1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명리학을 일명 운명학이라고 하죠. 근데 이 운명학의 글자를 보면 운은 돌운, 명은 목숨명입니다. 즉 나라는 사람이 변화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 명리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명리학은 결정론이 아닙니다. 제가 내담자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아까 제가 명리학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나의 사주팔자와 더불어서 내가 가는 길, 즉 운명을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운의 흐름은 크게 30년마다 변화합니다. 중간으로는 10년마다 변화하고요. 우리가 흔히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 10년마다 변화하는 운을 말하고 세운이라는 것은 매년 변화하는 운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00세를 산다면 세운은 365번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매 순간은 365 곱하기 하루는 24시간이니까 24 곱하기 1시간은 60분이고 1분은 60초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년을 산다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변화의 수는 무려 315만 3,600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바닐라 스카이에서 그 주인공이 말한 우리는 1분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맞는 말이죠. 그리고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이 말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손에 쥔 별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살아갈 날이 무궁무진한데 얘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성적이 나빠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공부를 못해요.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즉 정신과에서 뇌의 가속성을 강조하는 것이나 명리학의 운명, 즉 나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이나 둘 다 우리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변화하고 성장해 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사주는 못 바꿔도 팔자는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야기입니다. 명리학에서 여성의 사주에서 자녀를 상징하는 글자는 일간이 자기 것을 내주는 오행, 즉 식상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요, 흥미롭게도 자기를 극하는 오행, 즉 관성을 아들이라고 분석하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남자한테 배우자는 재성이라고 해서 자기가 극하는 오행이 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남자의 오행, 즉 일간이 목이면 목은 토를 극하죠.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니까 나의 배우자는 토의 오행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토의 오행에 해당하는 아내한테 자식은 토가 먹여 살리는 오행이 되니까 금의 오행이 되죠. 그러면 금은 목을 치니까 남자의 경우 나를 극하는 오행이 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명리학에 흥미를 느끼게 된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오이디푸스 이야기 잘 아시죠? 잘 아시다시피 테베의 왕이 장차 태어날 아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태어난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근데 그 명을 받은 양치기가 너무 아이가 불쌍해서 몰래 버렸는데요. 그 아들이 이웃나라 왕자로 자라게 되죠. 그러다가 자기가 아버지를 죽일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길을 가던 중에 진짜 자기 아버지인 테베왕과 싸움이 붙었는데 자기 아버지인 줄 모르고 그를 죽이죠. 그리고 테베 왕국에 들어가서 그 왕비와 결혼하는데 나중에 자기가 죽인 사람이 자기 친아버지라는 알고 절망했다는 이야기. 근데 정신의학자 프로이드는 이 신화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남자의 사주에 나를 극하는 오행이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뭐 임상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불화를 보고 있습니다. 융은 엄마와 딸의 관계를 역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에 비유해서 엘렉트라 컴플렉스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명리학이나 정신의학이나 둘 다 부모 자녀 관계가 어려운 것이라는 것, 사랑과 미움의 애증의 관계가 되기 쉽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 중에 과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부모인데 내 부모를 미워해도 되나 하는 자책감과 죄책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자녀 관계는 사랑과 미움이라는 양가 감정이 생겨나가는 관계이니까 더욱 부모 자녀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가 명리학에서 모자 멸자 이론, 즉 엄마의 지나친 사랑이 자식을 망친다는 이론과 과잉보호 이론인 것입니다. 정신과에서는요, 자녀를 과잉보호하는 부모의 심리를 무의식적으로 자녀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 또한 부모가 자녀를 지배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한 것, 그래서 자녀를 좌지우지하려는 심리로 분석을 하는데요. 같은 이론이 명리학에도 있습니다. 바로 모자 멸자 이론으로 부모의 지나친 사랑이 자녀를 망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물이 나무에 물을 주어서 나무를 살리지만 지나치게 물이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무가 물에 떠내려가거나 오히려 썩지요. 불을 지피는데 나무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장작을 많이 넣으면 오히려 불이 꺼지지요. 불이 땅을 살리지만 지나치게 불을 태우면 땅이 다 재로 편하지요. 땅 속에 금이 묻혀 있는데 땅이 너무 두꺼우면 광물을 꺼낼 수가 없지요. 그런 것처럼 지나치게 부모가 자녀를 과잉보호하면 자녀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내담자는요, 정말 완벽한 부모가 되려는 것이 본인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의 스케줄을 아주 완벽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좋은 학원, 최고로 좋은 음식으로 아이를 보살폈는데 오히려 반대로 아이가 자기한테 반항한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엄마 마음대로 하냐? 그래서 제가 그 내담자한테 말씀드린 게 인간의 심리는 기본적으로 자유를 추구하고 지나치게 상대가 자기 선을 넘어와서 간섭하려고 하면은 반발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이해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든지 상대가 그 경계선을 무시하고 자기를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조언하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만만한 사람한테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상대가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면은 그 분노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이것을 정신과에서는 수동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즉 수동적으로 공격성을 표현하는 심리인데요.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아이들이 화나면 문을 쾅 닫고 안 나오거나
밥 차려놨는데 나 밥 안 먹어 하는 거,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일부러 안 하는 거. 제가 상담한 경우 중에는요, 학교를 자퇴하겠다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랑 상담을 해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1등해서 100점 받아서 부모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 이제는 그런 모습을 부모한테 보여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도 인간관계에도 적절한 거리와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두 학문이 모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자기만의 소우주가 있다는 것인데요. 제가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이론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만의 소우주가 있고 자기의 소우주와 자연이라는 대우주 사이의 관계가 바로 운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 자녀가 내 맘대로 빚어지는 진흙 인형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과에서 자녀의 자율성, 자유의지, 독립성을 인정하고 수용해 주는 것이 건강한 부모 역할이라고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 저는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첫 숨을 쉬는 순간 나만의 우주가 탄생한다. 부모와 자녀의 만남은 실은 우주와 우주의 만남이다. 자녀의 우주에는 그만의 고유한 기질이 있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눈부신 장점이 있으며 내가 모르는 수천 개의 길이 있다. 이런 아이의 우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질문에서 명리요가는 출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지만 내 아이는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우주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고 부모는 그 길에 너무 자기의 발자국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게 제가 이번 책 정신과 의사의 명리육아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시고 그동안 경험하셨던 부모 자녀 관계에서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매회 3분씩 제 책 정신과 의사의 명리육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